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제 평생 교회에서 강의해 보긴 처음입니다. 그, 예, 첫 번째, 오늘 순서는요, 도대체 시장 경제가 뭐냐,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뭔가를 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정부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 경제는 늘 도전을 받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고요. 지난 1년간 이번 정부가 한 소위 제이노믹스가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가지고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자본주의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당히 빈곤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총 시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25 끝나고 났을 때 전체 우리나라 총생산의 80%가 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로부터 60년대에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한 60%는 다 농업에서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국민 총생산의 한 4%도 농업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농업 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단기간에 간 아주 가장 대표적인 나라고, 그것이 우리를 상당히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전 세계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느냐를 지난 200년 동안을 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최근 200년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이 전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았습니다. 이 200년 사이에 무엇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옥 같은 세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 이생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생은 망했다. 다음 세상에나 기회를 찾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17년 이맘때쯤 페이스북에다가 젊은이들한테 헬조선이라고 징징대지 마라. 당신들 할아버지, 어머니, 삼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 같은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 헬조선이라고 징징대냐. 그 글을 하나 썼다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일요일 날 제가 문재인 정부가 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해서 그러면 나라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 그 얘기를 썼더니 저한테 메신저로 사람이 똥값인 나라고 헬조선에서 그 월급 조금 올려준다는데 너 같은 그 부르주아가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메신저로 저한테 욕을 쫙 보낸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홧김에 5분 만에 페이스북에다가 징징대지 마라 그러면서 너 진짜 헬조선은 네가 못 살아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홧김에 하던 일요일날 그 글을 오후 4시쯤 써놓고 집으로 갔는데 아침에 월요일날 일어나자마자 신문사 4군데서 단독 인터뷰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글이 공유가 1000건 이상이 일어난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그러고 공유가 1000건이라면 거기서 계속 퍼날리기가 돼서 40만 이상이 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서 그걸 해가지고 논쟁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2,600명에서 하루에 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어떻게 올라갔냐를 보시면요. 저 빨간색이 세 번째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아주 1800년에서 그 빈곤국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일본하고 실질 소득에서 격차가 없는 나라가 됐고요. 미국의 80% 소득의 국가로 접근을 했습니다. 반면에 밑에 파란색은 북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같은 언어를 쓰고 수천 년을 같이 살았던 민족인데 단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한 나라하고 안 한 나라의 차이죠. 그 전 세계는요, 이 시장 경제를 하고 나서 절대 빈곤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졌고요. 절대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족이 하루에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000원 정도 버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2,000원이면 기아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절대 빈곤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최근에 199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사이에 절대 빈곤의 숫자가 인류의 20%에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10억 명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단 20년 사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20년 정도 가면 인류는 절대 빈곤이 거의 없는 세상에 올 거라고 하는 희망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한 10억 명이 절대 빈곤을 한 15년 사이에 벗어났는데 그 중에 8억 명이 중국에서 벗어난 겁니다. 중국이 계획 경제를 버리고 시장 경제를 채택하면서 10억 명 중에 8억 명이 벗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10억 명 중에 또 7, 8억 명이 인도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만 벗어나면 나머지 나라는 몇 명 안 됩니다. 워낙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보면 전 세계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만 저 파란색은 절대 빈곤이 아닌 사람들이고 이 빨간색은 절대 빈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빈곤의 숫자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극화되고 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절대 빈곤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계는 극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대답하는 사람의 55%는 절대 빈곤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양극화돼 있고 빈부격차가 확대가 돼 있고 부익부 빈익빈 되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헬조선의 본질입니다. 실제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55%는 늘어난다고 그러고 33%는 예전이나 같다 그러고 12%만 절대 빈곤이 줄어든다. 이게 사람들이 경제를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현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애들이 크기도 전에 저만 해도 국민학교 다닐 때 아침에 소를 몰고 가서 강가에다 매놓고 학교를 갔다 돌아올 때면 꼴을 베고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떼고 쉬는 날이면 밭에 가서 뭐 김도 메고 담배도 따고 뭐 그랬습니다. 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동 노동이죠, 그죠? 성장도 다 안 했을 때. 그 차일드 레이버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아동 노동 숫자가 얼마나 줄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이제 어렸을 때 노동을 시키지 않고 기르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것 중에 식품에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우리가 엔겔지수라고 그러죠. 예. 산업혁명 초기만 해도 전체 벌어들이는 영국의 노동자들은 소득의 80%를 식품 쓰는데 식품에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할 돈이 없죠.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급급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소득의 한 10몇 %가 식품비입니다. 20%가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 식품은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식품 아닙니다. 그거 가끔 나가셔가지고 피자 드시고 와인 드시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말도 안 되는 4,000원짜리 커피 드시는 스타벅스에 그거 다 포함해서 10몇 %예요. 가끔 가족들 나가서 와인하고 스테이크 드시는 거 그게 생계를 위한 식품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족들하고 하는 문화비입니까? 우리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죠? 이 식품이 더 이상 죽지 않으려고 하는 생계가 아닙니다. 식품은 문화고 이제 예술이고 사교죠, 그죠? 예, 그렇게 많이 먹는 치맥 그거
죽지 않으려고 먹는 식품 아닙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제 국민학교 동기가 지난주 제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에 가서 버페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도 신앙이 두터운 친구인데 저한테는 자기는 이런 거 먹을 때마다 겁이 난다.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느끼는 게 그렇죠.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100년 전의 유럽인데 대부분의 국가가 기아와 식품 부족을 나타내는 뉴욕 타임즈가 했던 겁니다. 여기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을 빼놓고 노르웨이, 스웨덴 빗살 쳐준 요 5나라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식품이 없어서 기아에 있고 그때 유럽에 감자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감자 농사가 다 망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대량으로 미국으로 기아를 피해서 이주를 합니다. 제가 7월 달에 핀란드 갈 건데요. 핀란드 사람들은 가족 친치 중에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 기아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유럽 사람들도 이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돌을 지내고 100일을 지나면 크게 잔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세 이하의 태어나서 5세 이하에 죽는 사람의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이 그 후에 잘 사는 어린이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 100일을 크게 잔치를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사니까요. 건강하게 됐고 특히 우리나라는 0.3%만이 태어난 아기가 5살 이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편에 보시면 빨간색이 5살 이전에 죽던 아동의 비율이고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 자녀를 낳으셨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죽습니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풍요로운 세상이 됐죠. 아까 먹는 얘기를 다시 하면 이게 1960년서부터 1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년에 자기 체중만큼 고기를 먹습니다. 64kg 정도를 드십니다. 그 후에 맨 위에 노란색이 소고기입니다. 그 밑에 빨간색이 돼지고기고요. 파란색이 닭고기입니다. 그래서 종류 상관없이 엄청 많이 드시죠. 예. 소고기가 얼마나 귀한 고기인가 하면요. 사료를 몇 킬로를 줘야 1kg의 고기가 생산되는가를 보여주시면 맨 위가 소고기인데 사료를 25kg의 곡물을 주면 1kg의 고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왜 닭을 많이 먹냐고 하면요. 닭은 3.3kg만 주면 1kg의 고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고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소고기가 고급 고기라는 뜻이요. 근데 그거 거침없이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북한의 소고기 소비량인데요. 옆에 가로축이 달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64kg 먹는데 북한이 14kg 먹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5배 정도의 고기를 많이 먹는 거고요. 중간에 푹 꺼졌던 때가 있죠. 이게 북한의 고난의 행군 10년입니다. 이때 못 먹고 키운 북한의 사람들이 지금 평균 신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신장보다 1cm 작습니다. 그 정도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 DJ의 햇빛 정책이 아니었으면 컬랩스에서 망해서 유일하게 통독하고 서독이 하든, 서독이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잘해서 통일된 거 아닙니다. 동독이 먹고 살지를 못해서 스스로 내부로 무너졌던 거죠. 미국 사람의 3분의 1만큼 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고요. 이
수명이 어린 수명들 어린이들이 왜 옛날에 많이 죽었냐 하면요, 병균이 우글거리는 물하고 음식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생기기 전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지금은 소독된 상수도고요, 빨간색이 수도 없이 사는 사람의 비중입니다. 가끔 TV에 자연인이라고 보시는 거 있죠, 산속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저 빨간 분들입니다. 각 나라별로 그때 나이에 비해서 먹지를 못해서 저체중인 애들의 비중이 어딨냐 그러면, 이게 이제 나라별로 맨 위가 방글라데시고요, 밑에가 인도고 이렇습니다. 연도가면서 다 저체중 아동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도 옛날에 비하면 다 더 잘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시장역에 쏘여 있고요. 저 밑에 맨 끝에가 한국입니다. 없습니다, 저체중 아동이요. 예. 기생충에 의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죽어갔는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세로축이 100만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이 30년 전만 해도 기생충에 의해서 매년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회충약 먹으셨던 기억 나시나요? 예, 아무도 안 먹어도 이제 걱정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1300년이면 가톨릭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당 1년에 살인사건이 몇 건이 있었냐면,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살인사건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배고프면 사람들은 아주 바이올런트해집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전이라고 하는 조선을 건국했던 혁명가가 경국대전 거기에 이 곡간이 차야 사람들이 예절이 나온다,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 교육연한을 다 하면 몇 년이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모두 대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은 100명 중에 80명이 대학을 가니까요. 근데 그건 몇 년 안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1980년서부터 1980년부터 2000년 보면 다 교육을 제대로 받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육연한이요. 대한민국의 평균 교육연한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저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고, 맨 위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영국이고 일본입니다. 그 밑에가 중국이고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교육연한은 미국하고만 조금 차이가 있고, 일본보다도 높고 영국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압축해서 해왔기 때문에요. 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1960년대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의 평균 교육연한은 4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국민학교 졸업 못하신 거죠. 지금은 12년입니다. 그 얘기는 전체가 다 고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장경제에 이루고 40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던 세상이 시장경제학원에서 다 글을 읽는 세상으로 바뀌었었고요. 빨간색이 과거에 300년 전에 글을 못 읽는 인구의 비중이고, 파란 게 글을 읽는 사람의 비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글을 읽는 세상으로 바뀌었고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전원 글을 읽는 세상으로 바뀌어서 가장 가동률이 높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없는 그런 거고요. 책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있냐를 보면요, 인쇄술이 발전해서 성경을 자유롭게 복사하기 시작하기 전,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종교혁명이 됐고 자유로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고향이 충주인데요. 청주가 직지심경을 찍어가지고 금속활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발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사적으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세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그것 때문에 전 인류가 중세의 암흑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 얘기를 보통 사람이 다 알 수 있었고 성직자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조선 세종대왕 때가 중국의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때 유럽에서 제일 힘이 셌던 영국왕은 헨리 8세였는데요. 헨리 8세의 궁전에 책이 4권이 있었습니다. 그 4권 중에 3권을 수도원에서 필사본으로 베껴서 빌려온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립 도서관에 책이 4권이 있던 게 500년 전의 유럽입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은 책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모릅니다. 2014년에 인류는 매일 60만에서 100만 권의 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을 때는요, 그 전에 아까 헨리 8세 때 베껴서 쓸 때는요, 책 한 권 쓰는데, 출판하는데 136일 걸렸으니까 1년에 책이 3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되면서 하루에 2.5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100만 권을 만듭니다.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복잡한 세상에 나면 머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IQ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빨간색의 밑에서 두 번째 1980년서부터 우리나라는 과거에 기록이 없으니까 보면 우리도 가파르게 한 100년 사이에 우리 국민의 평균 IQ가 5 정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보면요, 세로촉이 삶의 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중입니다. 위로 가면 불만이 많은 거죠. 밑으로 가면 불만이 적은 거고요. 그리고 가로축은 국민소득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비교적 불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입니다. 소득은 아직 저 끝에까지 못 갔죠. 중간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는 한 3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 비교적 큰 성취를 이룬 나라입니다. 강대국이 매년 전쟁이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됐냐 보면요, 1500년서 1700년이면 전쟁이 없는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전쟁이 있는 해고요. 그리고 90%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국지적인 충돌은 있어도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강대국들의 전쟁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지무지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취를 했나를 보시면요, 지난 100년 동안에 그 나라의 평균 신장을 가장 많이 키운 나라의 5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키하고 지금 키하고를 보면요, 그 100년 동안에 평균 신장이 15cm가 커졌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커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 먹고 살아서 그런 거죠. 여성은 어떠냐? 우리는 백인은 크고 우리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업혁명을 백인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의 평균 신장은요, 영국의 여성의 평균 신장의 2cm 이내로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40대 이하를 비교하면 한국의 여성의 평균 신장이 영국의 여성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큰 거죠. 그 사이에 우리는 일본의 10%의 소득에서 일본의 96%의 소득으로 같이 따라잡았습니다. 이 저쪽 그래프는 아기 낳다가 엄마가 죽는 숫자고요, 산모가 죽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 가면 타지마을 보실 겁니다. 그 왕비가 애 낳다가 아기가 걸려서 죽은 게 애처로워서 만든 무덤입니다. 이쪽에 파란 게 영아 사망률이고 평균 신장이 커졌습니다. 이게 올림픽 넓이뛰기 기록 변화입니다. 왜요? 몸집이 커지니까 멀리 뛰죠. 우리가 다 커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건희 부회장은 재산이 15조라는데 왜 나는 1억밖에 없어? 이러면 억울해 보이시는데요.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연봉, 여기 글로벌 위치 리스트에 가가지고 재산하고 연봉을 치면 인류 전체에서 몇 % 안에 들어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은요, 전 세계 소득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소득입니다. 0.97%입니다. 연봉을 5천만 원을 벌으시면요, 전 세계의 0.24%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연봉이 1억 원이면요, 0.08%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 내 소득이 466만 번째,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전 세계 400만 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득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연봉 5천만 원이면요, 1시간에 26,000원 버시는 거예요. 26,000원 버시는 건데요. 아프리카 가나 사람은 1시간에 7,000원을 법니다. 예. 76원을 법니다. 76원이요. 그런데 이 26,000원의 소득자는 연봉 5천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콜라 하나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동을 하시는 거냐 하면 1분 15초간의 노동을 하시면 콜라 한 캔을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아프리카 사람은 콜라 하나 사려면 1시간 7분 48분의 노동을 해야 인건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 1시간 연봉 5천만 원의 급여는요, 카자흐스탄 저 북쪽에 있죠. 거기 의사들 205명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못 사는 나라에 의사들 200~300명의 급여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이적인 나라를 보이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이 소득이고요, 이쪽이 평균 수명입니다. 이게 1800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60년대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일제시대 때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제시대 한일 합방되면서 수명이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소득이 이쪽으로 가는 게 소득이라는 게 이게 이제 1960년대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저 점들이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선진국의 앞에까지 왔고 수명으로서는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잘 살아지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예, 그냥 제가 재미있으라고 한 건데요. 경제성장 중에서 이게 이제 소득이고요. 신앙이 인생에서 무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설문조사해보면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소득은 높은데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하다고 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낮아져 있죠. 그래서 잘 살면 잘 살수록 교회가 무지 분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모습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의 남성 자살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여성 자살률입니다. 그 자살률이 높죠. 그런데 지금 자살률 높고 헬조선의 증거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60년대 이때 일본의 자살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 유럽도 우리보다 지금보다 높았던 시절이 꽤 많습니다. 사회가 급변할 때 이런 일이 됩니다. 변화에 잘 적응을 못 하거든요. 특히 누가 잘 적응을 못 하냐면 할아버지들이 적응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들 불행하게 살고 있고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수명이고 이게 삶의 만족도입니다. 한국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족도니까, 만족도가 이쪽이 제일 높고 이쪽으로 올수록 높으니까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쪽에 있죠. 수명은 아주 제일 높은 쪽에 있죠. 근데 왜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냐? 당신이
행복합니까로 물었을 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게 한국입니다. 이렇게 돼서 비교적 연수가 가면서 늘어나요. 나는 비교적 행복하게 산다. 어느 정도냐? 아까 제가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여기 90%가 비교적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헬조선 막 이런 얘기하면 나 빼고 남들은 다 불행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냐라고 묻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은 만족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냐고 추측을 하면요. 실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 끝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90%가 비교적 만족스럽게 산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몇 퍼센트가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면 남들은 그게 20%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데 남들은 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실제 세상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나는 비교적 괜찮은데 남들은 다 부정을 저지르고 나쁜 놈이고 사회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비관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사회가, 정부가 타락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부패가 심한 나라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투명성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당신 지난 1년 동안 공공 서비스를 빨리 받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 당신이 뇌물을 준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예요. 이거 뭐냐면 나는 부정을 저지르는데 남들은 다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도 살아봤고 일본도 꽤 자주 갔는데 우리나라 공공 서비스 정말 투명한 나라거든요. 빠르고 하고.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가요, 돈 준 사례가 보고된 제일 높은 영역이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촌지 줬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했다는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의 한 5% 정도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80년대만 해도 교통경찰관이 잡히면 무조건 5,000원 주고 그냥 왔습니다. 그 시대에서 이미 우리는 많이 변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행복하다는 사람하고 불행하는 사람하고 격차, 이게 이제 행복의 격차입니다. 행복의 격차가 어떻게 되냐?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의 격차가 줍니다. 다 국민 전체 중에 만족도가 늘어나죠. 그리고 부탄에 가면 다 만족해가지고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국가 경제개발을 못하니까 이상한 프로파간다를 한 건데요. 다 이게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지수가 어떻게 올라가냐는 화살표를 국가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난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병원 들어서 병원에 못 가고 약 먹는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소득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 비교적 괜찮은 나라에 속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뭐냐면 경제 잘하고 자본시장 경제하면 전 세계 시민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아져 왔다는 수많은 통계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뭔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이게 이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고 이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이게 왜 갈라졌냐? 결국 한 나라는 경제를 잘하고 한 나라는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예. 이게 수출액입니다. 수출액. 이게 이제 한국의 수출액이고 이게 북한의 수출액이죠. 북한은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위가 됐고요. 근데 경제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경제는 서로 좋아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한 게 없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집이 많이 팔리고 새로 지어지면 거래가 많이 나면 경기가 좋은 거고요. 안 되면 경기가 나쁜 겁니다. 이 다른 짐승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를 한다는 게 인류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원시인 A가 있는데 사과 하나를 따는데 3시간 걸리고 생선 한 마리 잡는데 4시간 걸리는데 하루에 사과 하나하고 생선 한 마리를 꼭 먹어야 산다고 가정을 하면 A라는 원시인은 7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B는 좀 몸이 굼떠요. 5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9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기가 식량을 쟁취할 능력만큼 일을 하고 쉽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떤 꾀를 냈냐면 원래 2가지씩을 하냐. 각자 잘하는 거 하나씩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렇게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A는 뭐를 더 잘하냐면 사과 따는 걸 잘하니까 사과를 2개 따면 되고 B는 생선을 더 잘 잡으니까 생선을 2마리 잡으면 되죠. 그리고 맞교환하면 그날 저녁에 갖는 식량량은 똑같습니다. 사과 하나, 생선 한 마리요. 그죠? 예. 근데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는 사과 2개 따니까 6시간만 일하면 되죠. B는 생선 2마리 잡으니까 8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이 1시간씩이 줄었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게 생산성을 확 높인 거죠.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수고들하고 똑같은 음식을 구한 겁니다. 만나가 떨어진 거하고 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뭐냐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생선을 낚시로 잡으니까 잘 안 잡혀요. 한꺼번에 여러 마리 잡으려고 그물을 발명을 합니다. 사과 따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렸더니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다리라는 걸 만들면 그 시간이 줄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과하고 생선만 교환되는 게 아니라 그물하고 생선도 거래가 되고 사다리하고 이것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러 가지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서 떠나지 않는 연장이 뭔가요? 스마트폰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연장이라고 안 그러고 반려기계라고 그럽니다. 예, 이게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오랫동안 나한테 붙어 있는 거죠. 예.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해야 부부간에 애정이 좋은데 부인이 겁신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못 만지니까 남편들이 그냥 터치스크린만 자꾸 만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 돌도끼에서 마우스로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희한한 연장들을 많이 만들어 왔고요. 풍요로운 이렇게 다양한 거가 거래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거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는 풍요로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배 타고 어부가 많은 것보다는 그물 하나로 많이 잡아오고 집에서 그물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풍랑 배 타는 것보다.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보다 집에서 사다리 만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 거래가 많아져서 풍요로워졌다는 것은 산업혁명 후에 교역량이 얼마나 늘어났냐는 건 나라 간의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수출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적어가지고 우리끼리 주고 팔았으면 지금도 국민소득 600불 국가입니다. 절대 4만 불 국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많아지면 풍요로워집니다. 그 거래를 하는 비용, 이 비행기 싹, 배싹이 다 이렇게 싸졌습니다. 거래가 점점 활발해집니다. 자, 이게 경제입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하는데 왜 자유가 중요한가를 보여주면 경제가 잘 되는 나라들의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권에 대해서 신성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은 내 돈이에요. 절대 남이 뺏어가면 안 돼. 함부로 와가지고 내 집 내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자본가들이 가서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을 해서 물건값이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사업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 기회가. 이건 기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벌어온 돈을 지켜주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벌어올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정부가 투명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제까지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날 나를 생각을 바꿔버리면 누구도 투자를 함부로 못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주식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합병을 전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정권 바꿨다고 지금 분식회계라고 그래가지고 60만 원 가던 주식을 30만 원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됩니다. 불안한 나라에서는 절대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법원이 빨리 결정해주고 부당하게 침하는 거는 검찰, 경찰이 와서 막아줘야 됩니다. 법치가 서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르게 정리하면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재산권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나 국가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회가 잘 사는다. 이걸 어떻게 섞어야 잘 경제가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경제가 망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해야 돼서 무조건 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안 해놓으면 망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왜 국가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드실 건가요? 한 가지 음식을 드시나요? 아니면 각자 자기 좋아하는 거 드시나요? 좋아하는 거 드시죠. 아마 지금도 결정 못 하시고 계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결정하신 분이 없고. 우리는 좋아하는 게 다 다른, 그 좋아하는 게 다른 걸 우리가 효용함수라고 합니다. 효용함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 만족도가 높은 걸 계속 추구하게 되죠. 술도 다 좋아하시는 게 다릅니다. 약주도 다르고 교회 쓰니까 안 드시지. 이제 예. 차도 다 다릅니다. 그죠? 예. 어떤 분은 전기차.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소비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행복감을 느끼는 효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뭘 선택할지. 예. 그 자본주의가 좋은 거가 뭐냐? 시장 경제가 좋은 거는 그 다양한 선호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마트나 이런데 홈플러스 가시면 무슨 놈의 샴푸가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 그죠? 예. 그런 거죠. 근데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들은 이익을 최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데, 바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정의된 목표를 한다는 거예요. 저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교회에서 가서 막 밥도 주시고 기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보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효용함수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일하는 거에 대한, 남한테 속백되는 거에 대한 거의 비용을 너무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술에 대한 효용이 너무 높으세요. 미국에서도 홈리스 피플의 한 98%는 알코올 아니면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누가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자기 이익에 우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반하는 규제나 강요가 들어오면 경제 활동을 안 하거나 철회를 하게 되죠. 요새 재개발하는 거 부동산 가격 높다고 초고 한수제로 갑자기 800만 원 예상했던 걸 2억을 정부가 뺏어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재개발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일해서 나온 이익을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내가 왜 그걸 일을 하겠어요? 재개발을 하면 그거를 한다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경제활동은 철회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경제학과 서로 교환을 하면 사과 따는 사람하고 고기 잡는 사람이 다 이익이 된다는 게 뭐냐면 각자가 이익에 따라서 자기 이해를 최적으로 해서 자발적인 거래를 하고 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사회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시장경제의 완전히 마력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부러워할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노르웨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땅만 파면 석유가 나와요.
빨대만 잘 꽂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국민소득에서 1위에서 한 7위 안에 들고요. 행복지수를 따지면 1위에서 4위 안에 항상 듭니다. 똑같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죠? 그냥 땅만, 빨대만 잘 꽂으면 석유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국민들한테 의료도 무료, 주택도 무료, 교육도 무료입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에요? 교육, 주택, 의료가 무료면 외국으로 유학 가면요 생활비도 다 줘요 국가에서. 등록금은 간두고. 그런데 이 나라는 평균 수명에서 76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짧게 살아요. 술도 안 먹잖아요. 못 먹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조사, 자유도 조사하면 이 나라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왕정이 다 결정하고, 그리고 왕족으로 태어나야만 부자고 나머지 사람은 노력한 만큼 사회적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권력에 무서워서 따라는 하는데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되냐면 127입니다. 우리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냐면 똑같이 석유가 나는데 이게 노르웨이의 국민소득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198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석유 파동이 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었어요. 지금의 노르웨이보다 높아요. 근데 석유값 떨어지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2만 불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노르웨이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주는 자유가 없으니까 거기서 돈 벌 거를 하니까 다른 산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하라고 못하니까. 근데 노르웨이는 끊임없이 창업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다른 산업이 커졌으니까 이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주어졌을 때 발전하고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산업이 다양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근본이 뭐냐? 결국 경제 자유도 오고 재산권 보호고 법치고 신뢰입니다. 이게 나라의 근본입니다. 경제의 근본입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질서가. 그런데 그 반대가 뭐냐면 경제 자유 반대가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해 집단의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보호와 법치의 반대가 떼법이고 정부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신뢰 반대가 불신이죠. 그죠? 이 빨간 게 커지면 경제는 망하는 거고요. 까만 게 커지면 흥하는 겁니다. 사회의 신뢰는 한꺼번에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경제 자유도와 법치는 정치인이 잘하면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은 경제 자유도 확립과 법치의 확대인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요, 우리 경제가 잘 나가다 요새 이상해졌다는 통계를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런 혼란의 나라를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저는 김종인 씨라고 생각을 해요. 87년 헌법 만들 때 여기 있는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이에 헌법에다가 119조 2항에다가 경제 민주화를 하라고 집어넣습니다. 1조는 자유시장 경제를 하라. 그래놓고 2조에는 그거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경제 민주화로 해결하라. 이런 조항을 넣어놨어요. 전 세계에서 경제 민주화가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경제 민주화를 아무렇게나 해석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지켜야 되는지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남의 재산을 뺏어서 나눠주는 것도 오케이. 남의 그런 사업장을 아무 때나 사업하지 말으라고 명령하는 것도 오케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주는 거를 하지 마는 것도 오케이. 뭐 이런 겁니다. 이병태 교수가 가서 회사에 가서 비싼 강연료 받고 강의하면 안 된다는 것도 오케이. 그게 김영란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에서 합법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혼란이냐면요, 산업개발 시대는 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조정시장 경제, 정부가 의사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탁 오니까
재벌하고 정부가 결탁해서 나라가 시장 경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IMF 건의에 따라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확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하다가 하더니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87년부터 우리 사회에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국가가 다시 또 시장에 들어와서 마구 해야 된다는 거라고 해서 이 사회적 혼란의 가치관의 혼란이 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자유도의 성과를 한번 보면요. 우리는 자꾸 OECD하고 우리만 비교하는데 80년대만 해도 우리는 누구하고 우리를 비교했냐면 아시아의 4마리 용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소득이 올라간 거고요. 이게 일본이고요. 이게 대만이고 홍콩이고 싱가포르입니다. 우리가 안 쳐다보는 사이에 다른 3마리 용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우리 소득의 2.3배고요. 홍콩은 1.5배고 그리고 대만은 1.3배입니다. 그럼 일본은 우리하고 거의 같아졌어요. 일본은 30년 전에서는 이 4마리 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경제 자유도를 보시면 됩니다. 경제 자유도 조사에서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가 매년 왔다 갔다 합니다. 대만이 10위권이고요. 우리는 20위권이고 일본은 40위권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경제가 혁신이 안 되는 거고 투자와 선택에서 자유를 마음껏 준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가장 많이 올라간 거죠. 이제 그 차이들입니다. 그걸 보면 아주 명확하고요. PwC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몇 년 전에 2012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2017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서 1인당 국민소 실질소득이 확 올라간다. 그리고 2050년에 가면 국민소득으로 봐서 한국이 5대 경제대국이 된다고 해서 우리를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상이 지금 틀려지고 있습니다. 왜 틀려지냐 하면요. 왜 정부를 우리가 기본권, 그러니까 헌법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이런 권리를 집어넣는 목적은 뭐냐면 정부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의 권한이 억제해야 시장의 자유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본권 보호 정도고 이게 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제한시키냐. 위로 가면 제한을 많이 시키는 거고 이쪽에 가면 정부가 다 하는 겁니다. 중국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나라고 대부분 잘 사는 나라는 민간이 다 결정하고 정부는 결정을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기본권이 잘 보장이 되고 정부의 권한을 극도로 제약시켜야 시장이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가 높은 나라하고 경제 자유도하고 국민소득을 보면 이런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경제 자유도하고 이게 국민의 자유도입니다. 이 시민의 자유인데 그것도 비례하죠. 경제 자유가. 그리고 절대 빈곤도 경제 자유가 높은 나라가 적고요. 그리고 창업에 적어도 경제 자유가 높으면 돈 벌 기회가 많으니까 창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창업 활동도 경제 자유도하고 비례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전 세계에서 투자를 제일 잘 받은 100개, 전 세계 벤처 창업하는데 100개 기업을 그 나라가 우리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8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72개는 규제 때문에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글 지도를 못 쓰는 유일한 나라고요. 우버라고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불법인 나라는 5개 중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저희는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오늘 몇 시간 잡고 기분이 어땠다는 거를 정신과 의사한테 보내면 그 자료만 가져도 우울증 진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고 자살하는 분의 82%가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하면 자살률 낮아지는데 원격 진료라고 해서 그걸 보내서 진단하는 게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왜 반대하냐면 원격으로 진료하면 종합대학의 유명한 의사한테만 환자가 다 가고 동네 의원 안 온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도 하고 삶의 질도 다 비례하고 경제 자유도 하고 시민의 자유도 비례하고 혁신도 비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나온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는 전 세계에서 2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가 빚이 얼마나 많은 거를 빼야 된다고 해서 빼고 나면요, 우리나라는 29위고요. 일본은 19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 자유도가 훨씬 떨어지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제 자유도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노동시장의 자유도입니다. 직원을 뽑고 해고하고 시켰는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1등이 싱가포르, 2등이 미국이고 일본이 15위인데 우리는 100일입니다. 이 고용시장의 유연성 조사라고 하는 보고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EU 국가와 OECD 국가만 조사하기 때문에 41개 국가가 됩니다. 유럽 국가하고 OECD에 들어가는 47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37입니다. 바닥에 있습니다. 일본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 자유도에서 월등한 노동시장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됐는데 우리 어떻게 됐냐? 이번 정권 일부 사이에 노동시장의 규제를 왕창 추가 도입을 했고, 반면에 프랑스는 노동시장 개혁하고 있고 일본도 더 개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면 우리가 꼴찌를 할 확률이 확실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